안녕하세요. 오늘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경제론 복습 좀 하셨죠? 중요한 걸 배웠고 너무 중요한 거다 보니까 복습 한번 잠깐 하고, 오늘은 경제론에서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 개념 탄력성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되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경제론, 투자론, 금융론 공부할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된다 그랬어요. 자, 한번 보죠. 지난 시간에 뭐 배웠는지. 자, 첫 번째, 경제학에서 양을 측정할 때 두 가지로 나눠서 양을 측정한다 그랬어요. 절량과 유량. 일정 시점에서 측정하는 양이 있는데, 우리가 시점이라고 한다면 가장 많이 쓰는 게 현재, 그리고 일정 기간에서 양을 측정하는 것도 있어요. 몇 동안, 1년 동안, 한 달 동안 이렇게. 자, 일정 시점에서 측정하는 양을 뭐라 그런다? 절량이라 그러죠. 절량을 영어로 스톡이라 하고, 일정 기간에 측정하는 양을 유량이라 그래요. 영어로 플로우라 하고. 자, 대부분 중요한 개념은 유량에 있어요. 그래서 유량에 해당되는 것이 수요, 공급 이렇게 있고, 수요량, 공급량, 사고자 하는 욕구, 팔고자 하는 욕구. 근데 유효한 개념이라 그랬어요. 사고자 하는 능력이나 팔고자 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때 량이 들어가면 사고자 하는 최대량이라 그랬어요. 팔고자 하는 최대 수량을 얘기하고, 수입과 지출. 유량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 많은 것들을 다 외울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은 유량, 수입과 지출은 유량이라고 정리해놓고, 수입과 지출을 합쳐서 수지라고 하죠. 자, 절량, 문제를 풀 때는 절량과 유량을 구분할 때는 절량을 뺀 나머지는 유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암기가 있었죠. 암기 코드가 뭐였냐면 재자가 통부인 이렇게 있었죠. 자, 그래서 재고, 자산, 자본, 가격, 가치, 통화량, 부채, 인구, 재자가 통부인 앞글자 따서 이 절량은 외워놔야 되고, 암기 코드를 일찍부터 하는 이유는 미리 해놓으면 나중에 이 부분들을 공부할 때 굉장히 수월하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머릿속에 제자가 통보인이 딱 들어가면 이렇게만 딱 정리하면 기출문제가 풀리는구나 라고 확인하는 순간 마음에 좀 안심이 되면서 공부량이 줄어들 수 있을 테니까 수업 중에 가능한 집중해서 외울 수 있으면 외워두라 했었어요. 자, 중요한 수요 법칙이 있어요. 제가 수요 법칙이 뭐냐 그러면 비싸면 안 산다 이렇게 나와야죠. 비싸면은 가격이 상승할 때 안 산다, 수요량이 감소한다.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 관계를 얘기해 주는 것이 수요 법칙이에요. 그래서 비싸면 안 산다. 자, 반드시 원인이 뭐일 때만 가격이고 결과가 수요량일 때만 수요 법칙이에요. 무조건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 관계가 아니라 가격부터 출발해서 수요량으로 갈 때,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량이 감소하는 이 관계, 반비례 관계를 이걸 수요 법칙이라 그래요. 이 반비례를 그래프로 나타나면 어떤 형태의 곡선이 된다? 오른쪽이 내려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프라고 얘기할 때, 자, P라고 쓰면 이건 뭘 얘기한다? 가격. Q라고 쓰면 양. 자, 그리고 가격과 양이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의 형태는 오른쪽이 내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하향 곡선이고, 여기에 수요 곡선이니까 수요를 쓰는데 수요를 기호, 영어로 demand라 그랬으니까 D라고도 쓸 수 있죠. 그래서 수요 곡선의 형태는 오른쪽이 내려간 우하향 곡선이에요. 그럼 반대로 오른쪽에 올라가 있는 곡선이 있다라면 이 가격과 양이 비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쌀 때 판다. 뭘 비쌀 때 팔아요? 공급인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올라간 것을 공급이라 그러고, 공급을 영어로 S라고 하죠. supply라고 해서 S. 자, 일단 중요한 건 수요 곡선은 오른쪽이 내려가 있는 형태다. 우리 학계론에서 오른쪽이 내려가 있다면 무조건 다 반비례인 거예요. 뭐가? X축 값과 Y축 값, 세로축 값과 세로축 값과 가로축 값의 관계가 비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수요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이 있죠. 무수히 많이 있는 걸 딱 두 개로 나눠서 정리를 해요. 자, 어떤 것은 수요량의 변화라 그러고 어떤 것은 수요의 변화라 그래요. 두 개를 구분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자, 근데 A라는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뭐냐라고 하면 딱 한 가지예요. 나머지는 다 수요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에요. 자, 이 한 가지가 뭐다? 가격. 근데 뭐의 가격이 중요한 거예요? 뭐의 가격? A죠. A 거를 얘기했으니까 여기에 A 재화의 가격 변화가 수요량의 변화를 일으키는 딱 한 가지의 원인이에요. 자, 그러면 A 재화의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면 수요량의 변화라 하고, 그래프상에서는 곡선상에서 곡선 위에서 점이 이동하는 걸로 나타난다라고 했었고, 자, 그러면 나머지 A 재화의 수요의 변화라고 한다라면 딱 하나를 뺀 나머지죠. 하나가 뭐냐면 A 가격 변화의 이외의 나머지 요인은 다 수요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에요. 그래서 A 재화 가격 변화를 제외한 이외의 나머지 요인은 다 소득, 인구, 가격 예상, 금리, 기타 등등은 다 수요의 변화 원인이에요. 자, 특히 얘를 보니까 가격 변화라고 나왔어요. 근데 여기는 A의 가격 변화가 아니라 다른 재화니까 B나 C나 이런 B, C 다른 재화의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관계 두 개를 배웠어요. A와 B 관계, A와 C의 관계가 만약에 수요가 반대면 대체재, 수요의 방향이 동일하면 보완재, 서로 비슷한 재화면 대체재, 서로 보완해주는 관계에 있으면 보완재, 이런 관계가 있었죠. 이런 관계에 있는 다른 재화의 가격 변하는 건 A의 가격이 변할 때만 수요량이 변하고 나머지는 다 수요의 변화 요인이에요. 자, 그러면 그래프상에서는 어떻게 나타난다?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그랬어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두 개를 정확히 구분해야 되고, 자, 대체재와 보완재를 구분하는 거, 구분 방법은 뭐다? 구분 방법. A의 수요의 방향과 B의 수요의 방향이 반대면 대체재, 동일한 방향이면 보완재예요. 자, 그래서 두 재화의 수요의 방향을 따지는 거예요. A와 B의 수요 방향이 반대면 대체재, 똑같은 방향이면 보완재. 자, 근데 만약에 문제를 출제자가 가격을 줬어요. A의 가격이 올랐더니 갑자기 B의 수요가 증가했대요. A의 가격이 올랐는데 B의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얘하고 얘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무슨 관계가 있으니까 A가 가격이 올랐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B의 수요가 증가한 거예요. 그럼 이 두 개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를 따질 때 수요 봐야 된다 그랬어요. A의 수요, B의 수요를 봐야 되니까 얘를 수요로 바꿔줘야 되겠죠. 이때 쓰는 법칙이 뭐다? 수요 법칙이죠. 비싸면 안 산다. 자, A 가격이 올랐으니까 A의 수요가 어떻게 된다? 감소겠죠. 비싸면 안 산다. 얘 안 살 때 얘가 샀으니까 얘는 무슨 관계? 대체재라고 하죠. 대체재. 자, 3번에 A 가격이 하락했다. 얘는 가격으로 나오고 얘는 수요로 나왔어요. 그럼 똑같이 수요 바꿔줘야 되니까 얘를 수요로 바꾼다라면 비싸면 안 사고 싸니까 산다. A의 수요가 증가할 때 B의 수요도 증가했으니까 무슨 재? 보완재.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두 재화의 수요의 방향이 반대면, 하나 커질 때 줄어들면 대체재. 이런 현상은 두 개의 재화가 효용이 비슷해야 되는 거예요. 비슷한 재화의 관계를 얘기할 때 대체재라는 말을 써요. 자, 그 다음에 균형점 이동을 배웠어요. 자, 균형점이라고 하면 이렇게 P, Q 있고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있을 때 수요, 공급 이 만나는 점을 균형점이라 그래요. 이렇게 균형점이 있는데 만약에 수요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수요의 증가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이동을 하면 여기 있는 균형점이 여기 있는 균형점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뭐가 변하냐면
균형점일 때의 가격을 균형 가격, 균형점일 때의 양을 균형 양이라 했는데 균형 가격도 요만큼 바뀌었고 균형 양도 요만큼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균형점 이동하면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이 변하게 되는데, 자, 둘 중에 균형점 이동했을 때는 뭘 먼저 판단한다? 뭘 먼저 판단한다? 균형 양을 먼저 판단한다 그랬어요. 균형 양. 수요가 증가하든 공급이 증가하든 수요 공급 따지지 않고 증가하면 무조건 균형 양은 증가해요. 그래서 무조건 균형점 이동에서는 양을 먼저 판단하는 거예요. 자, 쉽게 생각하면 수요가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 감소라는 말을 쓰는데, 양도 오른쪽 가면 증가, 좌측 가면 감소, 증가 감소를 똑같이 표현을 써요. 근데 가격은 증가 감소라는 말 안 쓰죠. 어떻게 쓰냐면 상승 하락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똑같은 표현일 때만 증가일 때 증가, 감소면 감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자, 수요나 공급이 변할 때 균형 가격을 따질 때는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경쟁이 늘어나서 서로 살려고 하니까 균형 가격이 상승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물량이 많아지는 거니까 희소하지가 않아요. 희소하지 않으니까 가치가 떨어져서 균형 가격이 하락한다. 자, 이렇게 따져야 돼요. 자, 처음에 무조건 먼저 판단하는 건 균형량, 그 다음에 균형 가격은 수요 경쟁이나 물량으로 따져서 이해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개의 그래프를 배웠어요. 자, 완전 탄력 그래프와 완전 비탄력 그래프인데, 자, 먼저 완전 비탄력 그래프는 무슨 선? 수직선이죠. 이렇게 수직선. 자, 수직선이면 여기에 가격 양이니까 위아래는 변해요. 가격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데 양이 좌우로 변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고정되어 있다? 양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완전 비탄력은 수직선이고 양이 고정되어 있고, 그러면 완전 탄력이면 수평선이고 좌우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위아래로 변할 수 없으니까 가격이 고정되어 있는 거, 이건 나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균형점 이동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건 딱 이 한 경우 완전이라는 말이 들어갈 때만 그래프를 활용해서 푼다 그랬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고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는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어떻게 변하냐 했을 때, 자,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니까 이렇게 수평선을 D라고 수요 거 적고, 자, 그 다음에 공급이 증가했대요. 자, 그럼 공급 곡선은 어떻게 그린다? 오른쪽이 올라가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 올라가 있는 공급 곡선을 그리고, 얘가 증가했으니까 이 곡선을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면 1번이 2번 이렇게 바뀌어지겠죠. 자, 그러면 균형 가격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죠. 균형 가격은 일정, 균형량은 증가 이렇게 표현하겠네요. 균형 가격은 일정, 균형량은 증가. 자, 두 번째, 수요가 증가하는데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래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 비탄력 나오면 비 내린다 하면서 수직선 생각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공급을 이렇게 수직선을 그리고 S라고 쓰고, 자, 수요가 증가한대요. 그럼 수요 곡선을 증가하니까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자, 오른쪽이 내려가 있는 수요 곡선을 그리고 수요가 증가하니까 얘를 우측으로 이동시키면 1번이 2번 되니까 균형 가격은 상승, 균형량은 변함이 없으니까 일정 이렇게 되겠죠. 균형 가격은 상승, 균형량은 일정.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고, 이런 기초적인 개념이 잘 닦여져 있어야 나중에 학교는 훨씬 더 수월하게 이해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배우는 거, 자, 오늘은 탄력성에 대해서 배우는데, 자, 탄력성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산수 공부를 많이 열심히 했겠지만 혹시나 부족한 게 있을까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분수에 대한 개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모르면 학계론의 관계식이라든지 계산 문제를 손을 못 대요. 나중에 계산 문제 풀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시 또 설명을 하겠지만 자, 한번 볼게요. 우리가 A분의 B라고 읽어요. 자, 이건 뭐랑 똑같냐면 뭐를 뭐로 나눈 거예요? B를 A로 나눈 것을 A분의 B라고 해요. 자, 이렇게 읽는데 학계론에서는 A분의 B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뭐라고 쓰냐면 A분의 B라는 어떤 비율식이 나오면 이렇게 얘기해요. A에 대한 B의 비율값이라 그래요. 자, A에 대한이란 말이 들어가요. A에 대한 B의 비율값 또는 비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학계론에서는 A분의 B라고 쓰는 식이 한 30개 정도 외워야 돼요. 다. 자, 근데 A분의 B라고 나올 때는 모두 다 분모에 있는 걸 A에 대한 B의 비율값이다 라고 얘기하고 이걸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B를 A로 나눈 값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A에 대한 B의 비율값 또는 B를 A로 나눈 값. A에 대한 B의 그냥 값이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A에 대한 B의 값. 중요한 건 대한 앞에 있는 게 분모에 있다, 분자에 있다. 아래에 있는 걸 분모, 위에 있는 걸 분자라 그래요. 자, 그러면 대한 앞에 있는 건 얘가 분모에 가는 거예요. 분모에.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A분의 B라는 식의 좀 유명한 식이 있어요. 한 두 번째, 세 번째쯤 유명한 식이에요. 학계론에서. 나중에 배울 텐데 부채 감당률이라는 게 있어요. 부채 감당률. 말뜻은 야,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느냐?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비율이 얼마냐를 얘기하는 거야. 부채는 뭘 부채라 그래요? 부채. 빌린 돈을 부채라 그랬죠. 같은 말이 여러 개 있었죠. 뭐가 있었냐면 대출액, 대부액, 융자액, 차입액. 내 돈이다, 남의 돈이다. 남의 돈, 타인 자본. 이걸 두 글자로 부채라 그랬어요. 그럼 돈을 빌렸을 때 갚을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따지는 게 부채 감당률이에요. 얘가 크면 좋아요, 나빠요? 은행이, 대출자가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 얘가 크다라면 그럼 돈을 빌려주는 대출자는 부채 감당률이 클수록 좋아해요. 자,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해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 또는 순소득이라고 해요.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소득인데 우리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액에 대한 순소득 비율값이다 라고 이렇게 지문에 정의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맞는 얘기죠. 부채 감당률은 분모에 있는 것 뭐에 대한 분자값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는 부채 감당률은 순소득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정의가 나와 있어야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수 A분의 B라고 써 있으면 A에 대한 분모에 대한 분자의 비율값이다 또는 분자의 값이다 이렇게 대한 앞에 있는 게 분모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는 분자를 분모로 나눈 값이다. 자, 지금 이게 만약에 머릿속에 100%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집에 가서 연습하고 공부해 놔야 돼요. 나중에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다고 제가 설명을 할 거니까. 자, 그러면 수학에서 또는 과학에서 분수식을 써가지고 어떤 비율값을 많이 잡아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말뜻을 보니까 A에 대한 B의 비율값이래요. 예를 들면 이 중에서 사과를 10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쳐보죠. 근데 총 이 사람이 50명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과를 가진 사람의 비율이 얼마냐라고 얘기하면 총 50명에 대해서 사과를 가진 사람이 10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가 중요해요? B가 중요해요? 잘 생각해보면 50명에 대한 사과 가진 사람이 10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50분의 10 해가지고 20% 0.2니까 이렇게 얘기할 텐데 분모에 들어가는 건 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로 분자에 들어가는 게
결과를 얘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분모가 중요해요? 분자가 중요해요? 분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식을 굉장히 많이 쓸 텐데, 자, A분의 B가 C라고 얘기할 때 이 C라는 개념은 주로 여기 개념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들을 많이 써요. 여기 있는 결과, 분자에 있는 결과와 C가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뭐 대부 비율이다, 뭐 부채 비율이다, 이런 비율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다 분자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얘가 결과를 얘기하니까 얘가 좀 더 중요한 값이에요. 자, 그래서 분수를 이해할 때 A에 대한 B의 비율값 무조건 다 100% 알고 있어야 되고, 자, 두 번째 관계인데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A분의 B는 C다라고 이렇게 나왔을 때, 자, 결과를 얘기하면 위에 거하고 여기는 비례관계예요. 비례관계면 얘가 커질 때 얘도 커진다. 하나 커질 때 커지면 비례관계예요. 근데 아래에 있는 것과 얘는 반비례관계예요. 얘가 커질 때 얘는 작아져서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걸 반비례라 그래요. 자, 위에 거는 비례, 아래 거는 반비례. 그러면 우리 식에서 이렇게 나와요. 현금, 영업 현금 수지에서 순소득이 증가할수록 부채 감당률은 커진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죠? 얘하고 얘가 비례 관계니까. 자, 그러면 부채 서비스액이 커질수록 부채 감당률은 증가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 얘기예요. 얘하고 얘는 반비례니까. 이런 식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학개론에서. 이런 모든 식을 다 이렇게 A분의 B는 C라고 정리해 놓고 위에 것과 얘는 비례, 아래 것과 얘는 반비례. 우리 인문이니까 잠깐만 한번 설명해 줄게요. 우리 초등학교 때 다 배웠어요. 자, 예를 들면 2분의 10이라고 보죠. 얼마예요? 2분의 10. 10 나누기 2 계산기로 할 거고, 다음 시간은 계산기 사와야 돼요. 계산기를 적당히 큰 거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에 되는 거 사요. 20,000원 올라가는 거 넘어가는 거 안 돼요. 10,000원과 20,000원 사이. 눌러봤을 때 띡띡띡 소리 안 나는 거, 소리가 안 나고 안 돼요. 안 돼요. 자, 2분의 10은 5 이렇게 될 텐데, 자,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위에 걸 한번 키워볼게요. 위에 걸 키워봤을 때 2분의 20, 2분의 30, 2분의 40 이렇게 위에 걸 키웠어요. 자, 그랬더니 값이 얼마냐면 얘는 얼마예요? 20 나누기 2는 10, 얘는 30 나누기 2는 15, 40 나누기 2는 20. 즉 위에 걸 키웠더니 여기 있는 값이 어때지고 있어요? 커지고 있죠? 자, 그러면 얘가 커질 때 얘도 같이 커지는 거예요. 그럼 얘 커질 때 얘도 커지니까 이렇게는 비례 관계고, 자, 그러면 아래 걸 한번 키워볼게요. 이 위에 건 내버려 두고, 자, 그러면 10 있고 얘게 4라고 놓고 10 놓고 5라고 놓고 10 놓고 10이라고 놨어요. 얘는 얼마? 2.5죠. 물론 우리 이제 앞으로 계산기 할 거예요. 10 나누기 4 하면 2.5예요. 10 나누기 5는 2, 10 나누기 10은 1. 자, 아래 거를 키웠더니 여기 값들이 점점 어때지고 있냐면 작아지고 있어요. 얘가 커졌더니 얘가 작아지고 있죠. 그럼 얘와 얘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번 정리해 놓고 뭐 당연한 얘기지, 조금만 고민해 보면 돼요. 쉬는 시간에 한번 써보면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면 당연한 얘기인데, 자, 우리는 학개론에서 A분의 B는 C라는 식이 나오면 무조건 여기와 여기는 비례 관계, 커질 때 커지는 관계고, 아래 것과 분모와 얘는 반비례 관계예요. 이건 모든 식에 적용을 할 거예요. 이런 식뿐만 아니라 이런 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학개론에서. 자, 그러면 얘와 얘는 비례, 얘와 얘는 반비례. 자, 그렇게 해서 분수식으로 표현됐을 때 비례냐 반비례냐라는 걸 정리하고, 자, 3번과 4번은 이제 분수식이 나왔을 때 계산하는 과정이에요. 계산하는 거. 뭐 잘 하겠지만 예를 들면
자, 모르는 값은 원래 미지수 x라는 걸 써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그랬는데 x가 좀 불편하니까 모르면 우리 그냥 빈칸 네모라고 할 거예요. 모르는 값이에요. 네모는. 자, 위에가 모르는 값이에요. a분의 모르는 값이 만약에 b다 이렇게 나왔다라면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이건 어떻게 풀어내냐면 a분의 네모는 네모 나누기 a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가 나눠져 있으니까 좌변을 우변으로 넘기면 곱하기로 바뀌어져요. 그럼 네모는 b 곱하기 a 이렇게 쓸 수 있죠. 곱한 건 뒤집어도 상관없어요. a 곱하기 b나 b 곱하기 a나 똑같아요. 그래서 네모는 a 곱하기 b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이런 관계를 풀어서 얘를 구해낼 텐데 우리는 앞으로 이런 식이 나오면 야,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건 바로 그냥 곱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그러면 결국 네모는 a 곱하기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 네모는 a 곱하기 b로. 자, 모르는 값이 위에 있고 아래 값이 제시가 돼 있으면 분모 값이 제시가 돼 있으면 바로 그냥 곱하기 해요. 또 아래 것은 자리를 바꿔도 괜찮아요. 두 번째가 이제 자리를 바꿔서 얘기할 텐데 만약에 분수식에서 모르는 값이 분모에 있고 아는 값이 분자에 있대. 이렇게. 근데 나는 이 네모를 찾아내야 돼요. 네모 값이 얼마인지를 알아내야 되니까 결국 네모는 a 곱하기 b로 만들어낸 거예요. 네모를 찾으려면. 자, 원래 이 식처럼 쭉 해보려면 야, 얘 곱할 수 있더라. 자, 그러면 a는 네모 곱하기 b이고 얘 곱해져 있는 걸 넘기려면 나눠야 되겠죠. 나누면 a 나누기 b는 네모. 야, 이 분수식을 b분의 a는 네모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텐데 얘를 바로 여기로 올려면 결과를 보니까 얘하고 얘가 자리를 바꿔놓은 거와 똑같아요. 자, 그럼 곱해서 이렇게 쭉 오든지 처음부터 그냥 자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것은 서로 왔다 갔다 해도 괜찮더라. 그럼 b가 내려오고 네모가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네모는 b분의 a 이런 꼴로 잡을 거예요. 당연해요. 초등학교 때 다 배웠던 거예요. 배웠는데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수학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합격하기 위해서 빠른 풀이법만 계속 가르쳐 줄 거니까 합격한 다음에 수학을 더 열심히 하고 싶으면 그때 공부하시고 자, 앞으로 계산할 때 제가 분수식이 나오면 모르는 값이 분자에 있으면 바로 뭐 한다? 곱하기 할 거예요. 모르는 값이 분모에 있다라면 얘와 얘를 뭐 한다? 자리를 바꿀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곱하면 네모는 a 곱하기 b. 자, 모르는 값이 분모에 있으면 자리를 바꾸면 네모는 b분의 a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수에 대해서 a분의 b라고 하면 뭐라고 읽는다? a에 대한 b의 비율값, 대한 앞이 분모로 가는 거예요. 자, a분의 b는 c라면 b와 c는 무슨 관계? 비례. a와 c는 반비례. 꼭 중요한 거니까 잘 정리해 놓고 계산식은 이건 이제 계속 연습할 거예요. 분수식 나올 때마다 앞으로 계속 쓸 거니까 곧 익숙해질 거고 이 두 개는 머릿속에 잘 정리해 놔야 돼요. 자, 그러면 탄력성을 한번 보죠.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이라면 탄력성 좀 어렵더라. 처음에 공부할 때는 별거 어렵지 않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뭔 소린지 잘 모르겠더라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기초가 잘 정립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이 탄력성이 정확히 뭔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한 시간이 없이 그냥 막판에 가서 막 외우다시피 공부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탄력성이 뭔지 보죠. 자, 근데 보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를 얘기하는데 가격에 대한 탄력성이래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읽어도 괜찮아요. 가격에 대한 탄력성이라고 집어넣어서 읽어도 괜찮아요. 수요의 가격에 대한 탄력성, 가격 탄력성. 말이 없이 그냥 탄력성 얘기하면 가격 탄력성을 얘기해요. 말이 없이 그냥 탄력성 얘기하면 가격 탄력성을 얘기하는데 자, 예를 봤더니 양적 개념이래요. 정량적 개념. 양을 측정하는, 정하는 개념이래요. 근데 수요 법칙은 성질을 정하는 개념이래요. 성질의 개념, 정성적 개념이래요. 얘는 양적 개념이라 그러고
얘는 성질을 얘기해주는 개념이래요. 보니까 방향을 정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두 개를 항상 같이 쓸 거예요. 같이 쓰는데 수요 법칙은 방향을 얘기해주고 탄력성은 양을 얘기해줘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법칙이라고 한다면 모든 재화가 다 들어맞는 거예요. 모든 재화들이 다 수요 법칙에 들어맞아야 돼요. A의 가격이 상승하면 A의 수요량이 감소해요. 이게 무슨 법칙이냐면 수요 법칙이에요. 비싸면 안 산다. 당연히 B의 가격이 상승해도 B의 수요량이 줄어요. B의 수요량이 준다. B라는 재화도 비싸면 안 사요. 자, 그래서 어떤 재화든지 간에 A든 B든지 간에 비싸면 안 산다라는 수요 법칙은 다 성립이 돼요. 자, 비싸면 안 산다가 성립하는데 이제 봤더니 재화마다 다 뭔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게 다르냐면 A가 가격이 10% 상승했는데 A의 수요량이 30%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근데 B라는 녀석을 봤더니 가격이 10% 상승했는데 얘는 수요량이 5%만 줄었어요. 분명히 A와 B가 비싸면 안 산다. 가격이 상승하면 둘 다 안 샀는데 안 사는 양의 정도가 달라요. 그럼 재화마다 이 양의 정도를 구분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수요 법칙은 방향을 얘기해줘요. 비싸면 안 사는 건 모든 재화가 들어맞는데 재화마다 가격이 비싸질 때 안 사는 양의 정도가 다르더라. 이 양의 정도가 다른 걸 뭘로 구분을 해야 되겠는데 그 개념을 뭐라고 하냐면 탄력성이라 그래요. 자, 탄력성은 양적 개념으로 양을 구분하는 거예요. 양을 구분하는 게 탄력성. 예를 들면 우리 주변의 재화를 한번 봐봐요. 사치품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사치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재화예요.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안 사죠. 안 사는데 많이 안 사냐 조금 안 사냐의 차이가 있어요. 많이 안 사요, 조금 안 사요? 많이 안 사요, 조금 안 살 것 같아요. 사치품이래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지금 비싸니까 지금 안 사고 나중에 가격이 내릴 때 쌀 때 사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오를 때 안 사는데 많이 안 사요. 근데 우리한테 꼭 필요한 생필품은 가격이 오르면 안 사긴 안 살 거예요. 근데 많이 안 사냐 조금 안 사냐 생각하면 어때요? 조금 안 사요. 꼭 필요하니까. 그럼 재화마다 가격이 똑같은 비율로 올랐을 때 안 사는 건 당연해요. 수요 법칙이 정해놨어요. 비싸면 안 사는 건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야, 가격이 10% 인상했을 때 많이 안 살 거냐 조금 안 살 거냐 이 차이를 뭘로 구분하냐면 탄력성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탄력성은 양이 많이 변해야 탄력성이 큰 거예요. 자, 그러면 10% 상승할 때 30% 많이 줄었다. 얘는 10% 상승할 때 5% 조금 줄었대요. 우리가 스타킹이나 고무줄 같은 거 탄력적이라 그래요. 많이 늘어나거나 많이 줄어들면 탄력적이라 얘기해요. 자, 그러면 A와 B 중에 누가 탄력적인 것 같아요? 탄력성은 A와 B 중에 누가 크다? A가 큰 거예요. 많이 변하는 것이, 양이 많이 변하는 것이 탄력적인 거예요. 그럼 줄어드는 것만 얘기하냐? 꼭 그렇진 않아요. 얘가 만약에 10% 하락하면 얘는 30% 싸면 산다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30% 늘어날 거예요. 얘는 10%가 가격이 하락하면 5%가 늘어날 거예요. 즉 많이 줄든지 많이 늘든지 이건 탄력적이라 그래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탄력성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 둘 중에 하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이 변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양이 많이 늘어나든 많이 줄어들든. 근데 사실 지금 있는 사람들 중에 나중에 한 2달 정도 지나면 반절은 이걸 헷갈려 해요. 탄력성이니까 탄력성이 크면 많이 증가해야 되잖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탄력성이 크다라는 건 많이 증가하든 많이 감소하든 둘 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방향은, 자, 그럼 다시 얘기하면 비싸면 안 사는 건 수요 법칙이 정해졌어요. 싸면 산다라는 건 말없어도 수요 법칙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탄력성이 얘기하는 건 이 방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방향이 없더라도 얘가 가격이 10% 변할 때 양이 30% 변했다? 양이 많이 변한 거예요. 자, 얘는 탄력적인 거예요. 가격이 10% 변했는데 양이 5%밖에 안 변했다? 비탄력적인 거예요. 탄력적이지 않다, 탄력성이 작다, 비탄력적이다 라고도 표현하는데 방향은 표시하지 않아도 탄력성은 충분히 설명이 돼요. 양적 변화고 방향은 어떻게 되는데? 라고 얘기할 때는 뭘 쓴다? 수요 법칙을 쓰는 거예요. 얘가 비싸면 당연히 안 사지는 거고 얘가 싸지면 당연히 얘는 사는 거고 이렇게 방향은 수요 법칙이 정해놓은 거예요. 수요 법칙은 성질만 얘기해 준다예요. 방향만 얘기해 주는 게 성질이에요. 얘는 정성적 개념이라 하고 탄력성은 방향은 상관없다. 방향은 이미 수요 법칙이 정해놨으니까 뭘 정하는 거다? 양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력성은 양적 개념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수요 법칙은 성질을 얘기해주는 정성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얘기해줘요. 뭐냐면 가격에 따른 수요량의 방향을 정해주는 것이 수요 법칙. 비싸면 안 산다고. 탄력성은 양을 얘기해줘요. 방향은 얘가 얘기해주니까 이제 그러면 비쌀 때 얘가 얼마나 안 살 거냐, 많이 안 살 거냐, 조금 안 살 거냐를 정리해주는 것이 탄력성의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탄력성 식을 보니까 학개론에서 가장 중요한 식이에요. 수요의 가격에 이렇게 가격에 대한이라고 집어넣는다라면 이 가격이 분모로 가요, 분자로 가요? A에 대한 B 하면 A분의 B니까 대한 앞에 있으면 분모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분모로 간다라고 생각하면서 외워둬요.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에요. 퍼센트 변화율을 써야 돼요. 나중에 이것도 중요하게 우리가 다룰 거예요. 자, 일단 식은 가격 탄력성이 뭐냐 그러면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에요. 이게 수요거니까 당연히 수요량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거 활용해 보죠. 가격 탄력성이 크다라는 건 가격 변화가 크다는 거예요? 수요량의 변화가 크다는 거예요? 얘의 변화가 크다는 걸 얘기해요. 아까 우리가 위에 거 얘하고는 비례관계라 그랬어요. 그래서 탄력성이 크다라는 것은 수요량의 변화가 크다라는 거예요. 수요량의 변화율이. 자, 그러면 이 수요량의 변화율이 크다라는 것은 수요량이 많이 증가하는 걸 얘기해요? 많이 줄어드는 걸 얘기해요? 뭘 얘기해요? 둘 다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이 둘 다가 변화율이 큰 거예요. 조금 늘고 조금 주는 것보다 얘가 변화율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얘가 중요한 건 수요량이 많이 변했다라는 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많이 늘든 많이 줄든 둘 다를 포함한 개념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가 커야 탄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럼 수요량이 많이 증가하는 것만 탄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 많이 변하는 거니까 양이 많이 늘든지 많이 줄든지 이걸 얘기하는 것이 수요량의 변화율이에요. 방향은 누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가격에 따른 방향은 수요 법칙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비싸면 많이 안 살 거고 싸면 많이 사는 것이 탄력적인 재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은 수요 법칙에 정해놓고 탄력성은 양의 변화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가격 변화가 큰 게 아니라 양의 변화가 클수록 탄력적인 거고 탄력성이 크다는 건 반대로 가격 변화가 작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이 많이 늘든 조금 늘든 했을 때 조금 늘다 조금 줄어든다 이 조금 변하는 것이 가격이 조금 변하는 것이 탄력성이 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그냥 간단한 식 같지만 매우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내포되고 있어요. 자, 가격 탄력성의 식은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얘가 크려면 수요량의 변화율이 커야 된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크려면 수요량이 많이 증가하든 많이 감소하든 둘 다를 얘기하는 거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리고 수요 법칙은 성질을 얘기하지만 탄력성은 양을 구분해주는 이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도 읽을 수 있겠죠?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질문 나올 거예요. 우리 시험에는 가격 탄력성이 뭐냐 그러면 이 분수식으로 안 나오고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값을 의미한다. 이렇게 표현되면 탄력성을 얘기하는 거고, 자, 이때 얘가 수요량의 변화율이 클수록 탄력성 값이 크다. 얘와 얘는 비례 관계다 라고 얘기했어요. 담배는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담배. 가격이 오르면 안 살 거예요. 근데 가격이 오를 때 많이 안 사요, 조금 안 사요? 아, 담배를 아직 안 피워서 잘 모르시나 본데 비싸도 좀 사펴요. 대부분 그래요. 가격이 올라도 줄긴 하는데 많이 안 줄고 조금만 줄어들어요. 그러면 담배나 우리가 좋아하는 뭐 이슬이 있잖아요. 참이슬 같은 거. 걔들은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비탄력인 재화예요. 비탄력적인 재화고. 자, 그러면 탄력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한 번만 높여보려고 하나만 좀 설명해 볼게요. 자, 그러면 재화마다 가격이 변할 때 양이 달라지게 변한다. 양이 많이 증가하는 것도 있고 조금 증가하는 것도 있더라. 이걸 구분하는 개념이 탄력성이더라. 그럼 탄력성은 딱 정해져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주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탄력성은 변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탄산음료라고 해보죠. A가 사이다라고 해보죠. 사이다인데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E도 있고 비슷한 재화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효용이. 탄산음료에 대한 효용이. 자, 이런 걸 다 무슨 재라고 한다? 대체재라 그래요. 사이다인데 실성도 있고 뭐 스프라이트도 있고 환타도 있고 뭐도 있고 많이 있겠죠? 대체재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럴 때 A의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재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는 얘 수요가 줄긴 할 거예요. 비싸면 안 사는 건 수요 법칙은 무조건 정해졌으니까. 그럼 많이 줄어요, 조금 줄어요? 얘가 비싸졌대요. 얘 사 먹어요, 안 사 먹어요? 안 사 먹는데 많이 안 사 먹어요, 조금 안 사 먹어요? 많이 안 사요. 왜냐면 얼마든지 다른 대체재가 많이 있으니까 싼 다른 걸 택하려고 하지 얘는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재가 많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의 가격을 딱 인상하면 얘는 수요량이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대체재가 많이 있는 상황에서는 가격을 크게 인상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파는 사람이 크게 인상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체재가 많이 있는 상황에서는 수요량이 많이 줄 거니까 가격과 파는 양을, 사는 양을 곱하면 이게 총 이윤이에요. 총 수입이에요. 내가 100원짜리를 10개 팔면 1000원을 벌어들이는 거. 이런 수입적인 면에서 대체재를 생각해 봐야 되고, 이건 뭘로 수렴되냐면 탄력성이라는 개념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독점을 하고 있어요. 대체재가 하나도 없어요. 독점을 하고 있대요. 근데 얘가 필요한 거예요. 얼추 우리한테 많이 필요한 건데 얘가 독점을 하고 있으면 가격을 인상하면 줄긴 할 거예요. 줄긴 하는데 다른 걸 살 게 없어요. 그럼 많이 준다, 조금 준다? 조금 줄어요. 그럼 독점이 되면 비탄력적인 재화가 되는 거고, 얘가 대체재가 많이 있으면 탄력적인 재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주택이라는 부동산을 우리가 자세히 배울 텐데 대체재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아, 물론 내가 특별히 아파트만 선호한다 그런 거 말고 주택으로서의 부동산만 생각하는 거예요. 뭐 특별히 나는 무조건 아파트만 들어갈 거야 이런 거 말고 단독주택, 다세대, 다중,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 굉장히 많이 있죠. 대체재가 많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다 똑같이 어떤 특정한 주택만 선호한다라는 그런 거 없이 얘기했을 때 주택은 대체재가 많이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첫 시간에 배운 건 탄력성에 대해서 잠깐 배웠어요. 자, 이것만 배우고 이것만 좀 보고 쉬죠. 자, 보죠.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탄력성을 구분할 텐데 기준은 얘예요. 자, 만약에 가격이 10% 상승했는데 수요량이 10% 줄었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 제가 앞으로 이제 탄하고 동그라미 치면 탄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탄력성은 얼마예요?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 변화율이죠. 식 외워서 써야 돼요. 가격 분의 수요량이니까 10% 분의 10%니까 얼마예요? 1이죠.
수학에서 또는 과학에서 1이라는 숫자를 단위값이라 그래요. 단위값. 그래서 1이 되면 얘를 뭐라고 하냐면 단위 탄력적이라고 얘기해요. 자, 중요한 거예요. 단위 탄력적. 자, 1이 나오면 단위 탄력적이에요. 근데 1이면 단위 탄력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좀 공부를 적당히 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공부를 좀 더 잘하려면, 이해를 하려면 1이 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를 따져야 돼요. 1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가격과 수요량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가격과 수요량의 변화가 똑같으면 당연히 1이 되는 거고, 이건 당연히 1이 되는 거고, 1이니까 단위 탄력적이 아니라 가격과 수요량이 똑같으면 당연히 1이고 이걸 단위 탄력적이라 그래요. 그럼 만약에 A라는 재료가 단위 탄력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가격이 17.5% 변했대요. 그럼 수요량은 얼마 변해요? 17.5% 변해요. 양만 얘기해 주는 게 탄력성이에요. 그러면 방향은 누가 정하냐? 17.5% 가격이 상승하면, 비싸면 안 사는 수요 법칙에 의해서 수요량이 17.5%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탄력성은 양을 얘기하니까 단위 탄력적이라고 하면 가격과 양의 변화율이 똑같은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얘가 10% 변했는데 5%만 변했대요. 10%가 늘었는데 5%가 줄었대요. 얘는 10%가 상승했는데 얘는 30%가 줄었대요. 자, 근데 이 방향은 더 이상 이제 쓰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경제학을 배울 때 수요 법칙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얘가 비싸지면 당연히 안 사지. 싸지면 반대로 얘는 증가하지. 쌀 때 사고 비싸면 안 사고 방향은 다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방향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야, 방향은 수요 법칙이 이미 정해놨어. 자, 우리가 얘기하는 건 지금 양의 개념이에요. 탄력성 개념. 만약에 가격이 10% 변했는데 양이 30% 변해서 얘가 수요량이 더 크게 변했다. 얘는 가격이 10%인데 양이 5%만 변했대요. 양이 적게 변했어요. 그럼 수요량이 많이 변하면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탄력적인 거예요. 얘가 더 크게 변하면 10%분의 30%, 얘는 가격이고 수요량이니까 3이 나오고 1보다 큰 값이 나와요. 1보다 크면 탄력성이 크다, 탄력적이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나오게 된 원인을 알아야 돼요. 누가 더 클 때? 가격보다 수요량이 더 크게 변하면 그냥 탄력적인 거예요. 값이 1보다 큰 값이 나오게 되는 거고, 만약에 양보다 가격이 적게 변했다. 그럼 양이 적게 변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비탄력적인 거예요. 탄력적이지 않은 걸 비탄력. 물론 값을 따지면 10%분의 5%니까 0.5고 1보다 작으니까 얘를 비탄력이다라고 하겠지만, 얘는 이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지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야, 양이 가격보다 적게 변하면 비탄력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얘가 10% 변했는데 수요량이 하나도 안 변했어요. 0이래요. 자, 그러면 비탄력인데 완전 비탄력이죠. 양이 하나도 안 변했으니까. 수요량이 많이 변해야 탄력적인데 양이 하나도 안 변했대요. 이걸 따지면 10%분의 0이니까 0이에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완전 비탄력이다. 양이 하나도 안 변한다. 우리가 전에 이렇게 수직선 배웠어요. 양이 변해요, 안 변해요? 좌우로 양이 안 변하죠. 양이 하나도 안 변하니까 완전 비탄력이라 하는 거예요. 양이 많이 변할수록 탄력적이라고 얘기했듯이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율이 커야 되니까 양이 많이 변해야 돼요. 양이 많이 변해야 되는 것이 탄력적인데, 수직선이면 좌우로 왔다 갔다 못하니까 양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도 안 변하니까 완전 비탄력이다 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준은 누가 잡아준다? 탄력성. 단위 탄력적인 것이 1이라는 값이 기준인 거예요. 근데 1이라는 값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1이 나오기 위해서는 가격과 수요량이 같으면 단위 탄력적이다. 이때 수요량이 더 많이 변하면 탄력적이다. 수요량이 적게 변하면 비탄력. 수요량이 하나도 안 변하면
완전 비탄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건 수요량이 많이 변하면 탄력적인 거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 보니까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이 많이 변할수록 비례관계라니까 탄력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크려면 얘가 수요량이 많이 변해야 돼요. 자, 1교시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탄력성이 크다라는 것은 가격이 많이 변해야 돼요? 수요량이 많이 변해야 돼요? 수요량이 많이 변해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데 자꾸 까먹어요. 변한다라는 건 증가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이 감소하는 것까지 포함된 개념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1교시에 배웠고 좀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나가도록 하죠.